안녕하세요.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듣고 있는 애청자 중 한 명입니다. 날씨가 덥더니 어느새 가을이 와서 하늘이 너무 예쁜 요즘이죠. 하늘 보셨어요? 올려다보는 하늘과 높은 곳에서 보는 하늘은 느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날이 좋아 가족들과 등산을 하러 갔는데 올라가는 건 힘들었지만 정상에 서니 그 해방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힘듦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지만 사람 마음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물론 저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사람 말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는 거고요. 판결을 받고 싶다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저같이 살아온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 같았던 제 삶에 대해 이제는 말해도 되겠죠? 제 인생이 그랬어요. 늘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았죠. 저는 이남 일녀 막내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은 아니지만 막내 고명딸로 사랑받고 컸습니다. 나이 터울이 좀 있다 보니 오빠들도 부모님도 많이 아껴주셨고요. 잘해도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오빠 있는 친구들 보면 엄청 싸우고 하던데 저희 집은 안 그랬답니다. 한참 클 나이라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오빠들은 뭐든 저부터 챙겨줬죠. 덕분에 부모님이 마음 놓고 맞벌이로 일도 다니시고 오빠들은 대학까지 다 갔었고요. 하지만 두 분 벌이로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엔 벅찼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오빠들 등록금을 안 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큰오빠는 법대로 진학해서 검사가 되는 목표가 있었고요. 작은 오빠는 아직 꿈은 없었지만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저희 집에서 당연한 일이었고요. 어느 날 큰오빠가 제대를 해서 복학을 하고 둘째 오빠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엄마의 한숨이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한숨 쉬다 저랑 눈이 마주치며 웃어주시는데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땐 이미 고등학교 진학을 어디로 할지 정할 시기라 그만큼 머리가 컸는데도 말이죠. 막내는 나이가 60을 먹어도 막내라는 말이 맞나 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긴 했는데 조금 경쟁률이 높은 과를 지원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고 작은 오빠는 그냥 바로 자원 입대를 하려고 하더군요. 당연히 부모님이 말리셨죠.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건데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사회 분위기가 남자들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시는 부모님 모습이 너무 밟혔어요. 어서 빨리 돈을 벌어 도움을 드리고 싶기도 했죠. 그 뒤 오빠들은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한숨이 뇌리에 박혔던 탓일까요? 저는 상고로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공부 잘하는 오빠들 덕분에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나름 학교에서도 상위권이라 선생님들은 당연히 제가 인문계로 진학할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계셨고 아마 부모님도 다른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바쁘신 엄마가 처음으로 학교에 오셔야 했는데 항상 일하시느라 운동회도 못 오시던 분이었거든요. 그게 또 선생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셔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 공부를 잘하는데 왜 상고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집안이 많이 어려우세요. 네? 저희 미정이가 상고를요? 네,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지만 요즘은 여자들도 인문계 가야 대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좀 설득 좀 해봐 주세요. 미정아, 상고는 왜 가려고 그래? 누가 상고 가라고 했어? 엄마, 나 공부 잘하는 거 알잖아. 오빠들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지. 인문계는 왜 가는 건데? 대학 가려고 가는 거잖아. 난 대학 안 갈 건데 굳이 인문계 갈 필요가 없잖아. 며칠 동안 오빠들부터 아빠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제가 한번 고집 피우면 절대 꺾지 않는다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고로 진학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어요. 성적도 물론 좋았고요.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 내가 목표로 했던 은행은 근처에도 못 갔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참 세상은 인맥으로 돌아간다고 내정받은 건 저였는데 무슨 연줄이 있는 건지 학교 오는 둥 마는 둥 하는 아이가 선발됐다고 하더군요. 그때 좀 힘들었죠. 세상이 다 밉게 보이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바뀌는 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은행 대신 제법 큰 공장 회계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은행도 아니고 뭐 힘들게야 하겠냐고 주판만 두드리고 서류 정리만 잘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주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책상은 어디 있는지, 전 계산은커녕 매일매일 청소만 하다 왔어요. 선배들이 자기 빨래까지 가져다 놓은 것도 분말 없이 빨아야 했고요. 그 시절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건물이 어디 있었나요? 호텔에서나 나왔겠지. 추운 겨울엔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집안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손빨래가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요령이 너무 없었던 거죠. 빨래하고 들어오면 손이 얼어 타자를 칠 수가 없어 사무실 일은 더 못했고 그러다 보면 일 느리다고 구박받고 계속 그런 일상의 도돌이표였습니다. 심부름도 한 번에 시키는 법 없이 다녀오면 다른 사람이 불러서 또 시키고 뭐 그런 식이었답니다. 그러니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바로 신고감인데 저희 때는 신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다녀야 했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골이 나기도 하고 오기가 나서 어디 두고 봐라 하는 마음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청소해놓고 얼어있는 손 녹여서 일하고 선배들이 일 시키기 전에 미리미리 예상해서 다 해놓고 마지막까지 정리 다 하고 퇴근하길 반복했어요. 인생의 암흑기를 말하라고 하면 딱 그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계속되는 법은 없잖아요. 점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 업무도 조금씩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전 청소보다는 공부 쪽이 체질에 맞는 사람이라 전 제자리를 찾은 사람 마냥 업무 처리를 거침없이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 또 청소를 빨래를 시킬까 싶어 얼른 업무를 처리해 나갔죠. 물론 배울 것도 많았지만 크게 실수하는 일 없이 빠른 속도로 처리하다 보니 선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에게 일을 주더라고요. 어느새 반대로 선배들이 저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 제 일을 덜어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제가 입소문이 난 건지 비서실로 발령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비서실까지 가는 건 좀 눈치가 보여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도 되는 곳인지도 알 수 없었고 여기보다 더한 곳이라는 소문에 두려웠거든요. 선배들을 다 제치고 이제 막 20살 갓 넘은 제가 비서실이라니 말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월급도 처우도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령이 나버린 겁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령이 나서 묵묵히 책상을 정리하는데 선배들이 다가오더군요. 해코지할까봐 얼마나 놀랐는지 여자들의 시기 질투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느껴본 저는 그저 무서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선배들은 진심으로 절 축하해 주셨어요. 미정아, 여기보다 더 힘들 거야. 열심히 해야 해. 우리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 그래도 너라면 잘할 거야. 힘들 땐 놀러와. 우리가 비서실 애들 욕 다 들어줄게. 밉상 같던 선배들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니 눈물이 다 나더군요. 남자들만 우정이 있는 게 아니죠. 여자들 우정도 만만찮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어요. 통장에 착착 돈 쌓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중간중간 군대 갔다 온 오빠들 몰래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보내주고도 돈 쓸 데가 없던 저는 제법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릴 땐 돈만 벌면 된다 싶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필요한 자격증은 학교 다니면서 땄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이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곳도 충분히 좋은 곳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조언도 좀 들리게 되고요. 여자도 좋은 대학 나와야 해. 좋은 대학 아니라도 대학은 나와야 해. 그래야 대접받아. 봐봐, 김대리하고 나하고 입사 동기인데 그때 월급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알아? 살기 싫더라고. 김대리 타자도 한글 문서 작업도 못하던 놈이란 말이야. 일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선배의 말에 역시 대학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건 무척 어려웠습니다. 졸업한 지도 좀 되었으니 기억나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도 직장인들을 받아주는 야간 대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쯤 큰오빠는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회사를 다니다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한다던 작은오빠까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집안의 경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동네 플랜카드도 제가 걸어주었습니다. 모두에게 우리 오빠들이 이만큼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었죠. 그걸 보며 부모님이 웃으시는 걸 보자 제 마음이 다 편해지더군요. 뭔가 다 이룬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정작 저 스스로는 이뤄놓은 게 하나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을 계기로 전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직장과 공부를 병행하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가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외엔 저는 계속 저금을 했어요. 투자 이런 것도 잘 몰라 그냥 무작정 이율 좋은 은행 찾아 적금 넣는 식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야간 대학에서 저처럼 뒤늦게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온 남편을 만나 연애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바빠 관심 가질 여유가 없어 해본 적 없는 연애를 나이가 제법 차서 하니 모든 게 다 설레고 마냥 좋았죠. 남편도 무슨 사정인 건지 주머니 사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간 대학에서 만났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저희는 날이 좋을 때는 공원 데이트, 추울 땐 따뜻한 오뎅 먹어가며 두 손 꼭 잡고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그러다 추우면 버스를 탔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궁상이냐 해도 그때만의 설렘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라고 해도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연애를 제법 오래 하다 주변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둘 다 그냥 시기가 오면 자연스레 결혼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주변 지인들이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더 하고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리기도 했는데 제가 다른 생각은 잘 못하더라고요. 별 남자 있나 싶고 남편이 지금 저에겐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개를 했던 날 엄마가 조심스레 불러서 물으셨어요. 너무 급하게 정하는 건 아니고? 너 남자 처음 만나서 바로 결혼하는 거 엄마는 좀 별론데. 너 선자리도 좀 들어오고 있어. 천천히 연애만 해보는 건 어떠니? 엄마,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어요? 아니,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래. 저렇게 짱짱한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기죽을 일 없지. 너 회사에서도 능력 인정받고. 그때 엄마도 속물이구나. 약간 실망했어요. 또 오빠들이 잘 나가는 거지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닌데 그걸 남편과 비교하니 화도 좀 났죠. 당장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해도 저희 집 재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저도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하기 시작한 오빠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또 오빠 공부 뒷바라지에 부모님이 가진 것도 뻔히 제가 다 아는데 못된 말로 엄마 속을 좀 후벼 파고 남편과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엄마, 나 냉장고라도 하나 사줄 수 있어? 없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줘. 양가 집안의 양해를 구하고 혼수 예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빈손인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시부모님 옷 한 벌씩은 해드리라고
남편에게 봉투를 주긴 했습니다.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시부모님 얼굴이 썩 나를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살면서 잘해드리면 되지 싶어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남편도 이해해주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모았던 돈에 신랑 돈 보태서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제 말에 잘 따라주는 편이었기 때문에 월급의 70%는 적금을 넣었고 혼자 벌다 둘이서 모으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돈이 빨리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코앞에 두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일 같은 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을 놓치면 아이 크는 걸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저축을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제 일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둔 거였죠. 저희 부모님도 소소하게 일을 하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어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이 없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저의 집에 대한 열망은 더 커졌어요. 아이가 크면 자기 방은 하나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더 악착같이 아끼며 어떻게 보면 궁상맞게 살았던 것도 같습니다. 저는 옷이 계절별로 2벌이면 좋겠고요. 옷을 언제 사본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죠. 화장품은 처녀 때 쓰던 거 그대로 화장대 위에 있었습니다. 뚜껑 열 필요도 못 느끼겠더군요. 그래도 아이 얼굴엔 로션 발라주고 신랑 옷은 계절별로 사주며 오롯이 제 것만 줄여 나갔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돈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저귀값만 해도 사이즈가 커지니 양은 적은데 비싸지고 분유값도 감당 안 될 지경이었어요. 남편 월급이 얼마길래 그랬냐고요?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월급이 적은 대신 칼퇴근에 힘든 일이 별로 없는 곳이었죠. 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튼 둘이 벌다 혼자 벌게 되고 입은 셋이 됐는데 저축은 그대로 해야 하고 남편을 조금 못 살게 굴었던 것도 같습니다. 먹는 것도 그냥 반찬 하나에 밥, 국 정도면 먹는 저와 달리 남편은 안 먹어도 한 상 차려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으니 얼마나 맵기가 불만이었을까요? 한 번씩 친정에서 반찬 좀 주면 잘 차려주지 매일 그런 밥상은 힘들었습니다. 반찬이 생겨도 며칠에 나눠서 먹고는 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른 건 남들 못지않게 신경 써주고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안 하던 반찬 투정도 하고 짜증을 입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그래서 외벌이라 힘든 거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확 변하면 눈치라도 챌 수 있었을 텐데 차츰 변하는 걸 알아채기엔 저도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너무 없었네요. 그냥 단순히 남편이 밖에서 힘든 만큼 더 아끼고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죠. 그러다 드디어 제일 큰 금액이 든 적금 만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리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이라는 게 발품도 팔아야 같은 값이라 해도 더 좋은 집을 구한다고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세대, 여기 슈퍼 건너편 2층 벽돌집 알지? 거기가 지금 금매로 나왔어. 나쁜 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민을 간다고 빨리 처분해달라더라고. 생각 있으면 보러 와. 여러 군데 집을 보러 다니다가 괜찮은 집이 금매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보러 갔더니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보는 순간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인테리어도 끝내고 이사날을 언제로 하면 될까 생각 중이었다니까요. 저녁에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집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 집을 꼭 지금 사야 해? 지금 부동산 분위기도 안 좋은데 더 기다렸다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언제 사? 적금 만기됐고 대출 조금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금매로 나온 거라 금방 나갈 거란 말이야. 이 가격에 그 집 못 산다고. 됐어. 집은 다음에 사. 부부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싸움 아닌 싸움을 했고 남편은 그 길로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았고요. 저는 남편은 차차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계약금을 걸기 위해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만기 통장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처음엔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내 명의 통장을 누가 건드릴 수 있다는 말인지, 요즘은 신원 확인도 잘해서 본인 아니면 통장 거래도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모님, 2달 전에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하시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모바일 OTP도 받으셨네요. 휴대폰 한번 보세요. 대체 누가 내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깔아 해지를 하고 이체를 했다는 건지 멍청하게 그때까지도 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바보 같은 생각만 했죠. 저기 이체된 계좌주 명이 땡땡땡입니다. 바로 남편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을 떠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던 걸까,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나 싶었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돈 거래를 할 일이 없어 인터넷 뱅킹도 일부러 깔아두지 않았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이 천리말리길 같았습니다. 유치원을 다녀온 아이를 보자 덜컥 눈물부터 나더군요. 자기 방에다 예쁜 침대하고 책상을 갖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금방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에 너무 기뻐하던 아이였는데,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눈에 불덩이라도 떨어진 건지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당신, 얘기 좀 해. 오늘 적금 찾으러 갔다 왔어. 근데 돈이 없더라? 나 빈 통장만 들고 되돌아왔다고. 1,000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 돈을 어디다 썼어? 왜 말도 없이 뺀 거야? 걱정하지 마. 투자 좀 했어. 당신 창기 알지? 그 친구 사업 대박 나서 이번에 확장하는 건데 거기 투자한 거야. 곧 100배로 불려줄게.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알겠지? 100배라는 말을 믿을 수 있어? 그러다 잘못되면 투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내가 아무나야? 막말로 그 돈 내 월급도 들어갔잖아. 공동재산인데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아니고 상의를 먼저 하고 했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면 그러다 잘못되면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잘못될 일 없어. 창기가 그럴 일 없다고 했어. 확실하다고 했다고. 당신이 집에서 살림만 해서 사회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래.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는 알아? 모르잖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초조한 나날을 보내다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공황장애가 온 사람처럼 불안해하며 이상한 증상을 보이더니 회사도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통화를 하더니 욕을 하고는 폰을 집어 던지더군요. 느낌이 왔죠. 아, 잘못됐구나. 100배 넘는 수익이라니요. 그건 다단계였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통장에 짱짱하게 찍혀 사람 속이기 딱 좋죠. 그걸 보고 창기라는 남편 친구가 속아서 시작을 하고 친구를 찰떡같이 믿은 남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를 한 거였죠. 공중에서 돈다발이라도 뿌려봤으면 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참 오르막을 오르다 정상에 다 왔다 했더니 더 가파른 길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절벽이 나타난 거죠. 남편은 몇 날 며칠 술만 마셨어요. 저러다 급성 간경화로 죽는 건 아닐까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제 남편 아니겠어요? 저는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남편을 다독였어요. 다시는 이러지 마. 사라진 돈 그냥 없었던 돈이라 생각하고 다시 모으자. 그러니 정신 좀 차리고 당분간 집에서 좀 쉬어. 남편도 면목이 없었던 건지 조용히 받아들이더군요. 이미 회사에서도 잘린 상태였고 일할 의지도 없어 보여
제가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복은 없어도 일복은 있는지 마침 연락해본 직장 선배에게서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몇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저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많았어요. 복귀한다고 하니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대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되기 전만 해도 성실히 일해온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남편에게도 휴가를 주는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받는 용돈이 아무래도 부족했던 건지 저 몰래 오빠들을 찾아가거나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손을 벌리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기다렸어요. 전 아이 아빠를 믿었거든요. 다시 일어설 거라고. 외벌이는 힘들었지만 역시 직장 생활은 저의 삶의 활기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힘든 일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점심때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경희 아줌마 알지? 저번에 그 아줌마 따라 경매에 가봤거든. 다들 하나씩 적어내길래 그냥 한번 적어냈는데 내가 낙찰받았지 뭐냐? 무려 서울에 있는 5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경매에 나온 건지 모르지만 엄마가 낙찰받은 가격도 그렇게 낮은 금액도 아니었죠. 저에게 돈을 달라고 오신 건가? 드릴 돈이 없는데 괜한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이렇게 된 걸 엄마는 모르셨거든요.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응, 네 오빠들도 일하니까 돈 금방 모이더라. 내 새끼들이 다 착하잖냐. 너도 그렇고 벌어서 나 갖다 주잖아. 이 나이 먹고 이제 돈 쓸 데도 없고 해서 그냥 한번 해본 건데 그네한테 물어보니 괜찮은 거라고 낙찰 받으라 해서 받았어. 그리고 너 시집 갈 때 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준 거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말이야. 이거 너 해라. 엄마. 네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모은 돈 다 우리한테 쓴 거 알아.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이거라도 해서 시댁에서 어깨 펴고 살으렴.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무슨 피해의식인지 없이 살수록 없는 사람을 더 업신여긴다는 거 여러분은 느껴본 적 있나요? 전 우리 남편 집을 보면서 그걸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혼수나 예물을 무리해서 해가나 봅니다. 제가 너무 아무것도 없이 시집을 가다 보니 남편 집에서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긴 했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희 친정이 훨씬 나은 집이었는데 많은 무시를 당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임신하며 공부도 중단해 결국 졸업장은 따지도 못했으니 난 고졸이고 남편은 졸업장을 따서 대졸이었죠. 그런 걸로도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이 돈 날려먹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오빠들은? 오빠들도 결혼할 때 필요하잖아. 오빠나 주지 왜 나를 줘? 큰애가 돈 보탰어. 너 주라고 먼저 얘기하더라. 너한테 투자해야 내가 늙어서 편할 거래.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이사갈 준비에 마음이 들떠 있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줄 마음으로 아무 말 안 했고요. 30평도 크다 했는데 50평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평수에 아이방 하나, 부부방 하나, 손님방 하나 해도 방이 남아돌고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며 이혼 서류를 내밀더군요. 당신 같은 짠순이랑 사는 거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 여자가 어디 꾸미는 구석이라도 있어야 예쁘게 봐주기라도 하지. 화장은 하고 다녀? 회사에서 그러고 다니면 안 잘려? 그 옷은 유니폼이야?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가고. 당신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말 나온 김에 그냥 정리하자.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애는 네가 데려가. 내가 혼자 벌어서 그동안 고생한 거 알지? 나도 더 늦기 전에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일 있어? 막말로 네가 우리 집에 잘하기를 했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맨날 돈돈거리며 통장이나 끼고 살았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여보, 그거야. 우리 잘 살아보려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당신도 부담 줄고 집 담보 잡아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고 아둥바둥한 걸 그렇게 말하면 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난 이제 그런 거 신물이 나니까 너 혼자 하라고.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 찾아서 둘이 해보던지. 같이 고생해서 왜 그래. 며칠 전에 엄마가 서울에 50평대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아서 나 주셨어. 계약서 받으면 당신한테 말해주려고 한 건데 거기 위치도 너무 좋고 학군도 좋아서 다른 데 이사 갈 필요도 없어. 평생 쭉 살면 되고 방도 많아서 당신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자. 아, 그래? 그럼 그거 그냥 다시 팔아서 재산 분할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따로 새삼 살자.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이제 고생 끝났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더 잘할게. 그동안 섭섭한 게 있으면 다 말해. 다 고쳐볼게.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갔죠. 좀 말려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시부모님이 빨리 도장 안 찍어주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어여 도장이나 찍어줘라. 각자 갈 길이 다르면 놔주는 것도 서로를 위해 좋은 거야. 너도 너랑 끝맞는 사람 만나서 새 살림 차리면 되지 않겠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뭘 우리 집에 시집와서 기여한 게 있니?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산 거 나 좀 부끄러웠다. 내가 축의금 낸 것만 얼만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고 예물도 없이. 어쨌든 빨리 해주려무나. 어머니, 그 이 진짜 여자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바람핀 건 아니고 그냥 우리 애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가 하나 있어. 그 여자 집안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구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남편의 뭐가 좋다고 집안 좋은 여자가 따른다는 말인지 그것조차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움받을 짓 한 거 없고 그저 잘 살아보려고 할 수 있는 만큼 잘해드리려 했는데 그게 성에 안 차셨던가 봅니다. 저는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부정당한 기분에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며칠을 이혼을 한 해 못 한 해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는 제가 데려가는 대신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또 며칠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양육비를 원하면 자기가 아이를 키울 테니 저더러 양육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 모습에 어느 엄마가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해줄 테니 그럼 아이만 데려가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여전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끌려가듯 법원에 갔습니다. 저는 큰오빠와 함께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였죠. 힘겹게 서류를 제출하는데 남편이 제가 모르는 서류를 하나 더 제출하더군요. 뭐냐고 물으니 당당하게 재산분할 신청서라고 합니다. 재산이라니, 저희는 재산이라고는 아시다시피 남편이 날려먹었던 적금이 다였는데 말이죠. 우리한테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런 서류를 내? 지금 사는 집 전세금? 그거 반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런 거 낼 필요 없이. 너 50평 아파트 장모가 준 거 있잖아. 그건 왜 빠뜨려? 날 아주 호구로 하는구만. 아니, 그건 엄마가 나한테 준 거지 당신 건 아니잖아.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자 큰오빠가 나서서 증여재산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네 그때 내 동생 데려갈 때 뭐라고 했어? 손에 무릎 묻혀도 마음만은 보듬고 살겠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그리고 증여재산은 재산 분할에 해당이 안 되는 거 모르나? 모르면 변호사한테 물어보던가. 뭐? 그 아파트가 재산 분할에 해당 안 된다고? 나 그거 믿고 너 만나는 애인이랑 그거 팔아서 새 살림 차리라고 한 건데. 뭐야, 엄마. 엄마가 그냥 이혼하면 된다고 했잖아. 나 그럼 돈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아유,
잘 좀 알아보지. 어떡하면 좋니? 너 가게 하나 해주면 새아가한테 아파트는 우리가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엄마가 책임져요. 난 몰라. 잘못되면 다 엄마 탓이야? 지금껏 보고 살아온 사람이 맞는 건지 완전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던 게 아닐까 했죠.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받들고 살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순식간에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만으로는 이혼이 바로 되지는 않더군요. 이혼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정기간 이런 것도 필요했고요. 먼저 이혼을 요구한 남편은 아파트가 재산 분할이 안 된다고 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같이 살 마음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요. 제가 끝까지 이혼하겠다 하니 갑자기 그럼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 하더군요. 언제는 나보고 데려가라고 하더니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결국 큰오빠의 도움으로 양육권도 제가 받아오고 양육비도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 걸로 이혼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낙찰받아줬던 아파트는 딸과 둘이 살기엔 넓었기에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덕분에 멈췄던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요. 다 엄마가 잘 봐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뒤로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말도 마세요. 딱 1년 지나고 제가 사는 아파트로 찾아왔는데 1년 만에 보니 감회가 새롭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정남이 떨어진 거에 뭐 더 떨어질 게 있다고 완전히 사람으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애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나 그 여자랑은 애초에 헤어졌어. 그때 잠깐 꼬셔서 넘어갔던 것뿐이야.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말을 안 하고 있으니 내가 허락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건지 슬금슬금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 체인을 딱 걸어 잠그고 소리쳤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에 와서 이러세요? 잘못 찾아오신 거면 그냥 가시고요. 여보, 왜 이래? 자꾸 헛소리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아파트 CCTV 영상 따서 입구에 붙여놓을 거예요. 잡상인 출입이 잦으니 조심하라고. 잡성인? 잡상인. 어서 안 꺼져? 당장 꺼지라고. 제가 큰 소리를 내니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서 달아나는데 신발이 벗겨져도 모르고 열심히 도망가는 모습이라니 혼자 봐서 아쉬울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쪽을 당했으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방심했던 게 있었습니다. 딸아이 학교를 찾아간 거였어요. 이제는 초등학생이 된 딸은 아무래도 아빠를 보니 좋았나 봅니다. 딸이 처음 보는 인형을 집으로 들고 들어와 물으니 아빠가 줬다고 말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이 아이를 꼬시려고 작정을 했구나 싶었죠. 저는 바로 큰오빠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부탁했어요. 딸에게도 아빠를 보면 따라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고민을 하다 전 남편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전 시부모는 작은 테이블 몇 개 놓고 동네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간 날 딱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에게 술을 팔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동영상 줌 기능을 활용해 증거 영상을 깔끔하게 찍어 전 시모에게 내밀었죠. 이 친구들 학생인 거 알고 술 파시는 거죠? 이거 제가 시청에 넣으면 영업정지 당하는 건 아실 테니까 긴 말 안 할게요. 딸아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사람 심어서 계속 사진 찍어서 신고할 테니까. 아니야. 저 청년들 학교 안 다녀. 학교 안 다니면 미성년자 아닌 줄 아세요? 좀 알고 장사하세요. 저처럼 몰라서 뒤통수 맞지 마시고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야. 민증 검사는 하셨나요? 안 하셨죠?
정상 참작도 안 되겠네요. 아이고, 이 나쁜 년. 무슨 심보로 그러는 거야? 무슨 심보요? 아줌마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해봐라, 해봐. 해볼 테면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이게 끝인 걸로 아시면 안 되죠. 유통기한 지난 식품 나와도 끝인 거 아시죠? 점검기간 아니라도 신고하면 출동해요. 못된 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럼 잘 알아들으신 걸로 알고 가볼게요. 천하의 못된 여자 연기해보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허탈하기도 했고요. 이제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싶어요.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만나자고 하는 걸 싫다고 하니 그럼 전화통화 잠깐만 하자고 해서 그러자 했더니 구구절절 사연을 읊더군요. 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전 같이 사는 동안 함께 잘 살아보고자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배신이었으니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다시 기회 줄 수는 없는 거야? 나 당신하고 열심히 살았잖아. 아, 우리 딸은 나 보고 싶어 하잖아. 딸만큼은 만나게 해줘야지. 내가 이혼할 때 당신이 나보고 키우라고 해서 딸한테 아빠는 자식 같은 거 안 키운다고 했다고 다 말했어. 그러니 신경 쓰지 마. 그럼 우리 엄마 가게 신고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당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 분명히 말했는데. 당신이 또 찾아오면 시청이든 경찰서든 신고할 테니까 각오하시라고. 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알지? 알지. 형님들이 어떤 분이신데. 응, 알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당신 뜻대로 나 같은 구질구질한 사람 찾지 말고 좋은 사람 찾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게. 그 이후 남편은 정말 땅으로 꺼진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 가끔 소식이라도 들려왔는데 한동안 들리는 소식이 너무 없어 궁금해지기까지 하더군요. 어딘가 잘 살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졸업을 앞두고 졸업 논문을 쓰다가 쉴 겸 사연을 쓰다가 길어져 버렸네요. 여기저기서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아직은 혼자가 좋습니다. 아마 계속 혼자일 것 같습니다. 안 해본 일이 많아 하나씩 일어나가는 쾌감에 요즘 사는 재미가 너무 좋네요. 집에 대한 갈망 때문인지 부동산 공인중개 자격증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은 지금 산 어디쯤인 걸까요? 다시 정상을 올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여러 봉우리 중 이제 막 하나를 넘은 건 아닐까 합니다. 산에 오르려면 오르막을 올라야 하고 결국 내리막을 내려와야 집으로 갈 수 있듯이 욕심 안 부리면 힘든 일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도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고 옆 사람도 가끔 의심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가끔 산에 가셔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기분 전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교차 심한데 감기 조심하세요.